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상 단일화를 내려두고 3자 대결 구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단일화는 없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난데없이 단일화만 주야장천 외치며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한다며 단일화 이외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에 재차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준비된 유일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사실상 현재 구도를 받아들이고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집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대선 전 막바지 승부처로 꼽히는 토론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 분야로 이 후보는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비판과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정직은 가면일 뿐이고 도덕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네, 민주당은 또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라며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에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요.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오찬을 가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처럼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격려하면서 단일화 문제도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비판과 보수 결집을 이어가면서 대역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낙연 상임고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제7공화국 준비에 협력하자는 것에 김문수 후보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연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이 고문은 또 김 후보를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또 현장 밀착적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고문이 당을 떠났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하는 정책포럼 사의제도 이 고문을 고문직에서 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선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를 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서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이번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전투표에선 투표자 수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기로 한 건데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자 수가 전체 투표자의 47.9%를 차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자 비율이 46.7%였습니다. 투표자 2명 가운데 1명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는 셈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경우 본투표 당일 휴일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편리한 접근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이어진 배경이기도 한데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부터 투표자 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자 수를 공개했지만 이번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단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개표 사무원 국적을 따지는 법 규정은 없지만 기존에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 때부터 도입한 투표함 보관소 감시 카메라는 이번 대선에서도 상시 공개됩니다. 투표함이 잘 관리되는지 궁금하다면 누구나 시도 선관위를 찾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5월 중순쯤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출국 금지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을 출국 금지한 시점은 이번 달 중순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어제도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던 겁니다. 어제 경찰에 소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에 의해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이처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리고 이 전 장관 세 사람 모두 그동안 내란 종사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주머니에 문건이 있던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비상계엄을 무시하기로 해서 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당시 종이에 적힌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을 짧게 얼핏 봤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당시 이들의 진술과 영상 속 행정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점이 진술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초안 조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이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받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당분간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모 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의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눈감아줬다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섭이 결렬되면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은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 버스노사가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서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부터 시작한 교섭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판례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는데요. 사측은 임금 인상 뒤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경우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불가능하고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 임금이 중복 인상된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노조는 사실상 통상임금 포기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인상률만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오후 4시, 울산에서는 4시 반에 마지막 조정이 진행되지만 같은 이유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서울과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또 29일에는 전남과 광주 버스도 파업할 거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와 인천버스 노조는 오늘 조정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대구버스 노조는 일단 파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일부 개별 노조도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버스 노조는 파업 불참 조합원에겐 학자금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 부분은 사측에서 복지기금을 회수해 직접 지급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등차하고 역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까지 남은 시간 이제 단 일주일입니다.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양두구육 이준석 아닙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킬 때 개공인 줄 알면서 양고기로 속여 팔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속여 팔았는데 단일화 말바꾸기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준석 후보가 아니요라고 세게 말할수록 저거 혹시 양두구육2?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에는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거의 올 때까지 다 왔죠.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도 웬만큼 이루어진 마당에 이제 마지막이 범보수 진영 단일화, 그러니까 인수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드디어 대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호기를 봤는데 예. 지난주부터 이게 뭐 단일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한 분들이 많지만은 인수개혁신당 후보 말처럼 이걸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 어떤 행위로서 이걸 뭐 총리 이야기 꺼내고 당권 이야기 꺼내고 그런 순간 이게 엄청 악화되고 사실 그때 돌아올 수 없는 단일화 이야기는 끝났다고 봐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오늘 뭐 이제 3차 TV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TV 토론이 정치 분야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제 시청률도 높을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저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또 하고 어제도 하고 그런데 오늘 뭐 최종 이제 마지막 이제 또 TV 토론에서 그 문제를 이제 본인이 대못을 박는데 네. 그러고 하고 나서 단일화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의 단일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고 찬스인데 예. 이걸 뭐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에게 시험을 냈어요. 고참 방정식인데 그 답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했죠. 결국은 뭐 자기도 이제 막판이 되니까 그 답이라는 게 자기로 단일화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끝나버렸죠, 사실상. 예, 결국 그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분석이신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에 단일화 하겠습니다라는 걱정이 선언이 없는 이상에 예. 단일화는 거의 뭐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계엄 세력과는 단일화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단일화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예 전련한다든지 정강훈 자유통일당 대표와 전련한다든지 이런 내란 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완전히 단절한다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이 있고 난 뒤에 뭐 명분이라도 줘야 고민을 할 텐데 예.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어정쩡한 태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끼고 도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 속에서 단일화 자체의 명분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예.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그 결과를 한 번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해준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만 김문수 후보로 가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가고 또 기권으로 유보층으로 가는 유권자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 자체가 없는 그것도 이제 단일화를 못 하겠다는 큰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결론적으로 일거양실이다.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고 질 수밖에 없고 또 지지층들도 또 잃어버리는 일부를 그런 일거양실의 결과만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무능한다라고 본 것이고, 사실상 이제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 숫자 10% 득표를 넘어서 이제 지지율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10%를 넘기면 대선 패배 후에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 판도가 이제 재편이 될 것인데, 대선에서 지지율이 10%를 넘긴다는 것은 대단한 그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예. 그 정치적 자산을 지금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 지지율, 대선 지지율 10%를 기반으로 예. 득표를 가지고 주도권을 지겠다. 보수 정치판에 그런 이제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또 기회가 많아진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일화에 더 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모두 뭐 단일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계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이제 소통위원장이잖아요. 네. 저도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인석 개혁신당 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후보로 세울 때 예. 그때 뭐 양도구역 이야기를 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윤석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는 별로 말 바꾸기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성 오래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청년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정치인의 가장 표상적인 그런 주자로서의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30년, 40년 정치한 사람들 그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을 자기가 그걸 뭐 따라갈 일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제 저렇게 선거기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단일화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저 이준석 신당 후보가 오늘 저렇게 다시 선을 끊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오늘 마지막 3차 이제 TV 토론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세게 때릴 것이고 당연히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 측도 세게 때릴 겁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친윤 척근들 하나 이 자정 노력 하나 변화의 의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대로 된 전련도 없다. 또 부정선거 뭐 허리 말하는 음모론자들하고 또 단절도 없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아프게 때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한 입법 권력 3년 동안 행사하면서 또 행정부를 갖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도 다 지켜봤고 여기에서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 5년짜리 이것도 손에 쥐면은 또 사법부까지 삐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상권을 갖다 손에 쥔 완전 총통국가로 간다. 총통제가 될 것이다. 예. 그 총통이 이제 이재명 후보다. 뭐 이런 뭐 아마 아주 날쌘 이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자신이 이제 이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예.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일거양시를 언급해 주셨지만 이준석 이제 후보가 만일 이제 단일화를 못하고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책임론이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책임론에 휩싸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경쟁력이 상당히 좀 미미했다. 뭐 지금 며칠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겁니다.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2주일 가까이나 돼서야 정당 지지도에도 이제 못 미치는 턱밑 정도까지 밖에 못 가는 보수층을 한 일주일 사이에 확 흡수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도 확장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자신들의 지지층, 즉 국민의힘의 지지층, 보수적인 전통 지지층까지도 흡수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갖는 매력, 또 정치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한다든지 전련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선거 영아 관람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묻는데도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면 답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꼭 두둔하는 듯한 이런 좀 말까지 하고요. 또 정호용이라는 5.18 광주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까지도 상임 고문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도 찐윤 세력이라고 일컫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이 아직도 선대위에서 주요하게 포진하고 있는 오늘도 윤상현 전 지지금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또 한동훈 계열이 지금 극렬 반발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뭐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하는 의원도 나오는데 왜 스스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매력 없는 후보임을 자처하는 행보. 이것이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추격당하는 위치 아닙니까?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것과 김문수로 단일화하는 것이 거의 차별이 없을 정도로 경쟁력 자체가 지금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선에서 패배하면 결국 경쟁력 없었던, 매력이 없었던 김문수 후보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만 그렇게 책임론을 돌리는 것은 저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오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고 오시죠.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협잡이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네,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과거 이제 호남 정치인 그러면 상징적 인물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DJ이고 이제 건노갑 하나갑 총재 뭐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낙연 지금 현재 전 총리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호남의 상징적 그런 상당히 정치적 인사가 올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은 오로지 저번에 그 지지 선언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본인도 뭐 지지 그 선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당선되면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근데 거대 입법 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3년을 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제왕적 독재 권력 이 5년짜리를 갖다가 통치 권력마저도 손에 쥐어버리면은 이미 사법부는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대법에서 파기환송시킨 그 유죄 취지로 한정시킨 그 재판 역시도 고법에서 그냥 일찌감치 그냥 대선일 이후로 이렇게 기일 변경을 해가지고 재판 기일 변경 확정해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가운데 또 이미 뭐 절대 입법 권력 이제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이고 뭐 대법관 정헌법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사법부도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 이까지 손에 쥐면은 이게 뭐 괴물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괴물 독재 국가로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총통제라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낙연 뭐 전 총리의 저런 결심은 저 결심이 뭐 솔직히 말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변의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그래도 저런 지지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위험해진다. 예.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한 거죠. 네, 독재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아까도 저희가 들어보셨지만 사쿠라에 빗댔습니다. 그러니까 변절한 정치인이라고 이제 비난 수위를 좀 끌어올린 건데 뭐 저희가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문 전 대통령을 욕보였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앞으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평산에 아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아마 문전 박대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삐뚤어진 정치 엘리트의 말로가 상당히 좀 추하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온 국민들이 6개월간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내란과 쿠데타의 부정적인 여파 이런 것이 경제나 민생이나 모든 곳에서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 헌정 질서의 회복만이 이런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던 거의 모든 민주 정치 세력들이 다 연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예.
대를 이어서 민주당원을 평생 지켰다고 자랑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은 민주 헌정 질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 이거 하나 딱 들었는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청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나가 유일한 그 이유다 하는 것이 지금 민주 헌정 질서를 바라는 다자수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난 그 대통령 경선에서 패배한 그 자체를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치 엘리트의 말로가 상당히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다 하는 말밖에 저는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죠. 이제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늘 자정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진입합니다. 네, 현 시점 대선 후보 지지율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로 가장 높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 막판 변수인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52% 대 42%,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는 51% 대 40%로 앞섰습니다. 이어서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 보시죠.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는 11.3% 순이었습니다. 자, 역시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0%, 김문수 41.6%, 이재명 49.3%, 이준석 34.9%로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격차를 좀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자체도 그렇지만은 후보 자신도 후보의 자격 이 자체가 박탈당하면서 자고 나니까 후보가 바뀌어 있는 그런 또 막 엄청난 혼란도 겪지 않았습니까? 특히 PK 지역의 그런 의원들이 한덕수 전 대행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많았죠,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우 추스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TK 같은 경우도 지금쯤 이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있으면은 지금 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TK는 한 70% 정도는 나와야 돼요. PK도 뭐 50% 정도는 넘기고 있어야 그나마 이기는 선거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개우 이제 어제 60%대 이제 TK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사실상 영남권 결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이제 전선을 확대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입니다. 그런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3차 이제 TV 토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전련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선긋기 그리고 이제 심산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측근 세력들이 여전히 당내 중심 세력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단성 있는 어떤 그런 결심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민주화 운동 그리고 늘 사회적 약자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노동운동 시절의 결기로 돌아간다면은 이제 막판 지층 결집이 그동안 이분이 청렴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늘 자신보다는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본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제 신기일전을 하면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또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뭐 6월 3일 날 결론은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신당하고의 후보 단일화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 신당 후보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당은 자정 노력하고 후보는 또 후보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혼한 의지. 그러니까 명확한 메시지가 오늘 토론회에서 좀 나와준다면은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장대로라면요. 뭐 오늘 갤럽이나 여론조사를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예. 저는 뭐 제일 주목하게 본 점은 단일화가 됐을 때 갤럽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거의 이제 변별력이 없다. 예, 이재명 후보가 11%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앞섰고, 10% 앞섰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11% 앞섰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단 1% 차이밖에 없죠. 그것은 11%를 갤럽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단일화로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상승세가 뚜렷했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패배 후에 김문수 후보가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해줘서 대선에서 졌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변별력이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는 예. 그런 이제 막판 여론조사 상황이 아닌가 봐지고요.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까 49%를 이제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예. 이것은 조금 주춤했던 지지층, 특히 이제 그 중도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다시 선거에 이제 투표율이 다가옴으로써 다시 결집하고 있는 그런 힘의 이제 소폭 상승을 이뤘다. 그리고 이 추세는 결국 사전 투표를 거치면서도 막판에 더 이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당 지지율에 조금 못 미치는 지지율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자력으로 상승을 더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이준석 후보의 추격 세를 어떻게 이제 꺾을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림의 현상을 극복하면서 실제 진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본인이 생각하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해서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판의 재편 때 주도권을 쥐겠다는 본인의 그 야심이 실제로 그 결과로 투표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투표, 그러니까 모레를 기점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희망 고문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박용진 지금 이제 전 의원께서 뭐 그렇게 박한 뭐 그런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예. 뭐 아무래도 민주당 지금 선대위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선거라는 건요, 막판 되면은 항상 지층이 다 결집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앞으로 3년 동안 또 끌고 갈 수 있는 이 과도한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이 여전히 국회에서 지금 이제 저렇게 웅투리를 틀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권력까지 절대적으로 부여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던 흔히 말하는 사이보수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투표장, 지난번 뭐 우리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고 또 막판 후보 단일화 한덕수 대행하고의 그 과정이 있어 상당히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 진영 그런 뭐 유권자들도 투표 안 한다. 상당히 실망과 좌절을 크게 느꼈었거든요. 이런 이제 사이 보수 진영들이 그래도 이제 막판 되면은 이제 결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저 뭐 우리 당이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갖다가 만든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의 자정 노력을 국민들에게 이 일주일 사이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처절한 진정성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책임과 자정 노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있잖아요.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79.5% 잠정 집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민심이 폭발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6개월간 받았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물가도 완전히 뭐 상승을 해버렸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경제로 보면 IMF 이후에 최대 위기다라고 할 정도고요. 또 국민들의 이런 분열적인 상황은 그건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들이 더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 재외동포들의 투표율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듯이 우리 국내에 계시는 유권자들도 그런 마음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우리 김성태 대표님의 그 책임과 자정 노력을 강조했지만 저는 김성태 대표님처럼 저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왜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주도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김문수 후보가 뭐 골든 크로스를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예. 그런 자정과 책임 있는 노력이 없이 지금이라도 뭐 윤석열과 절견한다든지 뭐 김건희를 앞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면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의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치고 나오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의 확장력을 기대하기는 거의 이제 난망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제 끝끝내 단일화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승부는 끝났다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기권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뭐 저는 그것까지도 예측해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인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 관전 포인트를 좀 꼽아볼까요?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이제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그러니까 양 진영의 후보들을 아주 아프게 때릴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를 안 했다 한 사항을 또 다시 재확인시켜 주잖아요.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건 한마디로 자신을 가볍게 만들고 오늘 이제 3차 TV 토론에서 자신의 모든 걸 저기에 걸겠다. 그런 배수진을 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윤석계획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아프게 때리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절대 대세론을 행사하고 있는 후보를 한마디로 잡아뜨릴 수 있는 뭔가 큰 거 한 방을 지금 포커스를 날리는가 좀 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앞서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거북섬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따져 묻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좀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방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또 허위공세다 해서 선거법으로 고발까지 한 사항이기 예.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 도지사 시절에 뭐 사업이 진행됐다,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또 이재명 후보가 적절하게 또 설명을 하실 것 같고 예. 오히려 저는 오늘 TV 토론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번 2차 토론회 때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그런 행세였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를 다양하게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단일화 선언을 이제 거부한 상황에서 만든 TV 토론이라서 네. 단일화를 왜 못하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과는 이제 단일화 못하겠다는 명분을 세웠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예. 김문수 후보를 잠시만요. 아주 세게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을 흔들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청자켓을 입고 박수를 치면서 마중 나온 팬들에게 손인사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지난 22일이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맨유를 꺾고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면서 생애 첫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승 확정한 뒤에 진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번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이죠. 월드컵 3차 예선 이라크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예, 손흥민 선수 지금 관계자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받는 모습인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네, 팬들에게 선물도 받고, 편지도 받고, 악수도 하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일단은 입국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어떤 우승 소감 같은 거를 말하진 않을까 기대가 됐었는데 별다른 멘트는 없이 밝은 표정으로 연신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앞서서 이제 부상이 있었어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후반에 이제 교체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발 부상은 괜찮다고 이제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20여 분 부상 투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승 확정된 뒤에는 지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발 부상의 여파로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종전에는 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치르기 위해서 귀국한 손흥민 선수의 입국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잠시 뒤에 저희가 박찬아 축구 해설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의 귀국 현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토론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내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된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인데,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지 못하고 정강훈 목사와 전련하지 못하고 왜 어정쩡한 태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끝까지 이렇게 대선 선거 시기까지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마 공세 어린 질문이 이제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보면 지난번 토론 때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형태였다면 오늘은 이제 내란 극복이라는 주제에서 비추어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아주 날카롭게 따져 묻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김문수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소리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시기에서 혹여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수 결집의 어떤 메시지를 낸다라거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지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갈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김문수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건데 이런 행보들이 이제 막판 표심에 어떤 변수 일으킬까요? 대선 일주일 앞두고 이제 전통적 지층을 갖다 결집하기 위한 보수 결집의 이제 메시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존하고 계신 이제 역대 우리 보수 지층이 배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특히 두 분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오랜 시간 오크도 또 치르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뭐 우리 후보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났죠. 만났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참 고맙게 당사 인근까지 오셔가지고 후보가 오늘 저녁에 토론 있는데 그 시간 전력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렇듯이 다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6.3 선거 결과가 이 과도한 이제 권력의 이 편중 이게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창공을 나는 새도 진보 보수가 양날개 짓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만 창공을 이렇게 날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진보 그냥 진영의 그 날개만 너무 과도하게 힘이 실려가지고 이러면 결국 추락해 버려요. 그렇듯이 저희 물론 보수의 책임이 큽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 세력이지만은 그렇지만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12.3 비상계엄의 오판 결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서 심판되어진 거고 이제 거대 입법 권력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청산할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 이제 국민들 직접 투표해서 청산할 수 있는 길인데 막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저는 당내에서 늘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저 과도한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이 이제 총평조를 가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김문수 후보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오늘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만나는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통적인 지지층을 뭐 겨냥한 행보다 뭐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뭐 거의 뭐 동의하고요. 다만 이 하루하루가 지금 바쁘고 절박한 상황에서 연이틀 연달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찾아가서 덕담 듣는다? 이건 좀 너무 느긋한 그 대선 행보 아닌가.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도 아직 다 흡수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을 뭐 예방하고 또 지지 동료를 받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 외에 저는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는 것에 얼마나 중도 확장성이 있을지 그거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 그 선거 전략이 제대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아직도 그 전통적 지지층 얼마나 흡수를 못했으면 저렇게 연이틀간 할까 그런 의무를 낳는 행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김문수 후보는 또 범MB계로도 분류가 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위 MB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받치는 중추 세력이었다.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해왔고 그 MB 출신 계열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에도 주요하게 포진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란의 범내란 뭐 동조 세력, 친화 세력 뭐 이렇게 분류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저렇게 만나서 덕담을 듣는 것이 과연 그 후보 확장력에 도움이 될지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을 이제 꼭 일주일 남기면서 후보들 사이에 공방전, 고발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북 상주 유세 현장입니다. 한 지지자의 자녀의 손에 있던 노란 보자기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자, 이 선물은 상주의 명물 꽃감입니다. 꽃감. 문경의 사과, 상주의 꽃감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김문수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가 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17일 나주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인데요. 선거운동원에게서 건네받은 나주의 특산품 배 바구니를 이렇게 이 후보가 번쩍 들어올리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19일 홍대에서 스케이트보드도 받았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 후보는 받은 물품 일부는 돌려주었고 일부는 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측도 김 후보에게 전달된 특산품을 돌려줬다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유세도 많이 하셔서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명물들 이렇게 뭐 주려는 지지자들 만나시잖아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흔히 말하는 뭐 저희 당부터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게 오세훈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공직자 선거법이 저렇게 강화됐어요. 예. 그래서 뭐 유권자들로부터 밥 한 그릇 얻으면 50배를 물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런 정도는 진짜 뭐 어찌 보면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늘 익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걸 후보자들이 받아도 보통 그냥 저런 그림만 나오고 돌려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죠. 저걸 가지고 고발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또 우리도 저 나주에서 배받은 저 사진 갖다 제시하면 우리도 고발하겠다는 그런 우리도 문제고 이런 거는 참 정말 그만큼 정치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는 방증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유세장에선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은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신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유세 기간 중에 과연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릴 것이냐 이 부분 과연 뭐 많이들 주목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분이 손을 이렇게 맞잡아서 들었지만 좀 너무나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를 소개했을 때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고요. 특히 방금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또 뭐 극우 내란 세력들, 동조 세력과는 전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중도층의 확장성을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에 엄청난 야유와 뭐 내려가라 하는 그런 그 함성이 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또 뭐 웃으면서 반기는 척 했지만 또 머릿속에는 본인을 그 떠받쳐왔던 아주 그 강성 지지층, 보수층 이런 사람들이 또 저 유세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아마 했었지 않겠나. 상당히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그래도 시대적 흐름, 국민들 대다수의 여망, 특히 중도 합리층이 바라는 민주 헌정 세력의 복원을 염두에 둔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는 완전히 전련하겠다는 선언 정도는 나와줘야 제대로 된 막판에 선거 양상이 되지는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자세가. 알겠습니다. 자, 깜짝 등장에 좀 어색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한 전 대표가 서울이 고향인데 사전 투표를 이제 광주에 가서 하겠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확장성을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특히 지난번 5.18 묘역 참배 부분도 우리는 잘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호남 자체를 갖다 우리가 소외시하고 또 뭐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애정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후보의 확장성을 자신이 대신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저런 부분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려 저는 뭐 전략적 선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 사전 투표일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대선일인 오는 3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사전 투표일까지 점점 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계절이 여름에 맞춰지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일까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겠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에는 예년보다 4도나 높은 29도까지 오르면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주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지역 효과를 받는 영동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사전투표일과 대선일에 소나기나 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투표일인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맑고 더운 날씨 속에 영서와 충청도,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양은 5에서 30mm 정도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으로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대선일인 3일은 아직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예측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도권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날씨가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서 날씨가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무척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다른 후보 현수막 앞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어제 수원 화성 8달물에 등지고 유세를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 왼쪽 위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요. 마치 김문수 후보가 유세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네요. 투표로, 주권 행사로 희망 있는 세상,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이웃과 손잡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꼭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얼마 전 소개를 해드렸죠. 선거 유세 초반에 경남 밀양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영상인데요. 거대한 이재명 후보 현수막 아래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죠.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있네요. 저는 어디 가서 장가 간다 하면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경쟁 후보 현수막 아래에서 유세를 하고 싶은 후보는 없을 텐데 왜 이런 장면이 자꾸 연출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양당 선거 유세 현장에 물어보니 아무래도 이런 대형 현수막은 지역 요충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게 되고요. 후보들의 유세도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 하다 보니 현수막과 유세 장소가 필연적으로 겹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선 후보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 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후보들 간에 잘 보이는 장소를 잡기 위해 선점 경쟁이 붙기도 하고요. 일반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입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선거 유세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아기를 좋아하는 가정적인 대선 후보, 후보들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 중 하나일 텐데요. 대선 후보들의 아기 다루는 실력 한번 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인파 속에서 어린아이를 봤더니 번쩍 안아 오른쪽 어깨 올립니다. 좀 더 어려 보이는 다른 아기도 봤고 부모님으로 보이는 지지자와 함께 사진도 이렇게 찍네요.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유세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는데요. 유세 맨 앞줄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받아 번쩍 안아서 어화둥둥 아이를 안고 유세 무대로 가르지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손주를 공개한 만큼 아이를 안는 데는 어색함이 없어 보이네요. 네, 미혼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차 없는 거리 뚜벅이 유세 중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낯을 가리는지 이 아이가 안기기 전부터 칭얼대더니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후보 조금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웃으면서 사진 촬영까지 성공하네요. 이 칭얼대는 아이가 화면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손을 뻗어 인사를 합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이 흉기 피습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절도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 엿새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차철남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발적으로 흉기 휘둘렀다고 주장하세요? 추가 범죄 계획 있으셨거나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은 송치에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철남이 이달 초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한 중국인 형제뿐 아니라 흉기 피습 피해자들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들을 살해하고 3차, 4차 범행할 때까지 계속 주변을 배회했었던 점, 그리고 미리 준비했었던 흉기를 범행 전에 3차, 4차 전에 버리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저희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이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틀 뒤 평소 불만이 있던 편의점 주인과 집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차철남이 빌려줬다는 돈을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차철남은 중국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 살해 후에도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동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저지른 날에는 범행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철남은 잡힐 거라고 생각해 멀리 달아나지 않고 자수를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한 경찰은 검사 결과 차철남이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철남 관련 금융자료와 정식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습니다. 올해 2월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한 건데요.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 최근 형사 1부 소속 검사 1명이 임시로 추가 배치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가 5명이었는데
지난 2월 2명을 증언한 데 이어 추가 파견까지 이뤄지면서 검사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샤넬 가방의 가격은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기에 웃돈을 주고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샤넬 종이 상자도 압수했는데 유 씨 측은 수납함으로 써온 가로 20cm, 세로 13cm의 조그마한 상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와 전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가방을 교환해달라는 사적 부탁을 했을 뿐이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 여사에게 교환한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혹은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인력을 추가해 화력을 보강한 검찰은 통일교와 전 씨, 최측근 비서들로부터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7일 시민 1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한 모습을 촬영한 민간인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오늘 시민이 기증한 8mm 필름과 340초 분량 녹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과 최루탄에 흩어지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전용기 출입구 안쪽에서 부인 브리지트 여사에게 얼굴을 맞는 장면이 포착돼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아내와 장난쳤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안에 서 있던 마크롱 대통령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곧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몸을 돌린 방향에서 빨간 소매의 팔이 나오더니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밀쳐냅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마크롱 대통령은 태연한 척 손인사를 하며 웃음을 지어 보인 뒤 정색하고 곧바로 전용기 내부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전용기 출입문 앞에 나타나고 그 뒤를 따라 빨간 소매의 주인공 브리지트 여사가 등장합니다. 브리지트 여사는 처음엔 웃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내민 오른팔도 무시합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조롱 댓글과 함께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추측이 난무하자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Macron himself has told reporters it was nothing more than play fighting. The French leader said that the moment was being overblown into what he called a sort of geoplanetary catastrophe.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키우행 기차 안에서 풀을 푼 휴지를 치웠다가 코카인을 숨겼다는 루머가 돈 점도 거론하며 이제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다며 이건 사실이 아니니 모두 진정하고 뉴스의 본질에 더 집중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퇴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영남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특히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대구는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충북, 호남 동부 등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도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 28도까지 크게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